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공급과 수요 감소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감소 요인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 제도로 해가지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해가지고 공급이 상당수 줄어들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도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론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해가지고 자 공급 물량이 또 줄어든다. 그다음에 고가 1주택 비과세에 실제 거주해야 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주택 임대차 제도로 해가지고 못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것을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많기 때문에 자식한테 정여를 해가지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런 요인도 큽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래가지고 정부는 또 어떠한 공급 정책을 썼는가 하면 서울 인근 지역에 3기 신도시에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했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서울의 직주 근접에서 서울 인근에 필요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 또 기간도 문제죠. 앞으로 2, 3년 뒤에 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또 인구 대비 한 0.5% 정도의 매년 공급 물량,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만 5천 채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공급이 급감합니다. 우선 좀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감소 요인으로 살펴보면 30대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30대가 최근 서울 부동산 아파트를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이제 살 만큼 샀다. 더 이상 살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일단 보유세를 강화했습니다. 12월 초에 보유세를 받아본 사람은 15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0만원, 25억 같은 경우는 한 1,500만원 정도의 보유세 부담이 생겼습니다. 2022년 되면 거의 현실화된 가격, 아파트 가격 현실화된 보유세 기준가가 적용돼가지고 40억 같은 경우는 4천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아파트 다주택자가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거냐. 그다음에 또 대출 강화 이건 뭐 시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이로 인해가지고 갭 투자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죠. 물론 일각에서는 더 이상 대책이 나올 게 없다라고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더 강력한 대책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주택 거래 허가한다든지 더 강력한 조치. 예를 들면 융자 같은 경우도 지금 40%지만 그걸 더 낮춘다든지. 하여튼 더 강력한 규제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에 반해가지고 저금리 기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이래가지고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시중에 부동자금이 1,100조입니다. 보통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부동자금이 1,100조라는 것은 항상 이것이 수요의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지금 뭡니까? 시장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과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보유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유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반포자이 15억짜리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세부담이 한 2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이번 연도에 나오게 되고
아크로 리버파크 24억 같은 경우에는 자, 한 500만원 정도 증가해서 1,500만원입니다. 자,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373만원 증가해서 1,200만원. 자, 마레프 같은 경우는 자, 10억인데 이것에 한 90만원 증가돼서 300만원. 한남더 힐은 자, 350만원 증가해서 250만원 정도, 2,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부담이고, 자, 이게 만일에 2022년도에 현실화되면 이 가격에서 제가 볼 때는 1.5배에서 거의 한 2배 정도, 2배 정도의 자, 보유세를 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거냐? 매물을 내놓는데 수요자가 없다. 그러면 가격은 어떤 폭락할 수 있겠죠. 근데 자, 1년에 세금을 만약에 2,500만원 내는데 아파트 가격이 1억씩 오른다. 그럼 과연 내놓겠습니까? 25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현금 한 2, 3억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매물도 나오겠지만 버티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경제라기보다는 정치죠. 서울의 아파트는 더 이상 거주의 상품, 의식 주어의 상품이 아니고, 자, 투자와 거주와 복합적인 상품으로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울 부동산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공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급만으로 다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 붉은색이 서울 부동산에 매년 필요한 주택수입니다. 수요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2021년, 22년은 공급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서울 아파트는 폭등할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2011년부터 13년 사이 이때는 공급 물량이 작았습니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침체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내린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자, 예측은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초양극화가 이루어질 거고, 초양극화가 이룰 겁니다. 서울도 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상승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요인으로 뭔가 하면, 이제 서울 부동산, 강남 부동산은 서울 경기도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안전자산으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그런 의지와 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폭락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가 되겠고,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서울 경기권에 있는 수요자와 전국에 있는 지방광역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매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 부동산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서울 부동산은 쉽게 폭락은 없을 것이다. 자, 오늘 이런 예측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하셨다면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